안녕하세요. 그 입문반에서 뵙던 분도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기본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어, 뭐 입문반 들으신 분들은 우리 했던 내용이 조금 이제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똑같아요. 잘 들으시면 되고. 어, 다들 우리 자격증 취득 때문에 오신 거죠? 무슨 박사 되려고 오신 거 아니죠? 제가 이제 입문반 때 좀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는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뭐 합격하는 자격 시험을 대비해서 오신 거예요. 박사 되려고 온 건 아니고. 예전에는 사실 우리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 걸린 것 같고.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는 뭐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되게 좋아져서 오랜 시간을 소비하면서 공부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짧게는 2, 3년? 뭐 우리 욕심 같으면 1년 내 합격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니까 2, 3년, 길게는 뭐 4,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시험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이제 조금 응용이 됐다 뿐이지, 뭐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곳에서 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수업 내용만 충실히 여러분 따라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신 분들은 두 가지예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각오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전문가 돼야 되겠다. 요 마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중에 조금 이탈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도 어차피 와요. 내년에.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리시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주관이 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요것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럼도 합격을 해요. 열심히 하시니까.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절대 수업은 빠지시면 안 되고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하라는 것 위주로 하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다들 뭐 이 자리에서 오실 정도면 공부 꽤나 다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 뭐라고 그래요? 자, 너네들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박사 되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 취득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얘는. 뭐 물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기간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예습을 오해하면 안 되느냐? 이거 굉장히 두껍죠.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물론 여기에 다 시험 범위예요. 이제 간혹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끼리 이제 정보들이 있다고. 야, 요거는 시험이 안 나와. 요거는 스킵해도 돼. 큰일 납니다. 스킵하면 큰일 나요. 또 올해 이제 최근에 세무사 2차 시험 제가 강평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돌고 도는 정보들, 요거 시험이 안 나오더라. 그런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절대 다 스킵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알아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자, 여기서 최소한 알아야 될 부분. 근데 예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건지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괜히 이렇게 시간만 많이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대신 얘는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빠져버리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빠져도 동영상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그거 믿고 가끔 이제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이건 뭐 공식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실강하고 인강하고 학습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집에서 댁에서 인강으로 공부하겠다. 그것만 집중하세요? 안 한다고. 옆에 유튜브도 켜놓고 뭐 메일 켜놓고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실강을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실강을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이제 요즘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스마트 하셔가지고 학원 가려면 이동 시간도 있고 해서 집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실 학원 오는 과정도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인강하지 마시고요. 직접 나와서 들으시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복습이에요. 복습.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회계하고 세법이잖아요. 이 회계세법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어려워. 그리고 이 수업 시간 이외에는 접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뭐 제 말에 믿기지 않으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이틀 지나잖아요. 백지야, 백지. 백지라고.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4시간 수업도 있고 8시간 수업도 있을 거예요. 사실 4시간 수업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8시간 뭐 수업을 듣고 나면 사실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도 소설책을 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틀 이내.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요게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요거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면 100점 맞을까? 절대 못 맞아요. 절대 못 맞아. 우리가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합격을 하려면 요거는 최소한 해야 돼요. 요걸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이제 자격 취득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 라이센스 취득을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중소기업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그러면은 합격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 공장 가동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뭐 그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어찌됐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2, 3년, 3, 4년 투자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첫 시간 다들 이제 각오도 있고 열심히 해서 취득해야 되겠다. 요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요. 시험 합격할 때까지 그걸 유지하시고 그러면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을 거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둘 중에 하나 빠지면 1년씩 늘어나는 거야.
조심하셔야 되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원가관리 회계가 주 과목인 자격증이 세무사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사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서로 두 개 다 공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왔다 갔다. 뭐 괜찮아요. 빨리 뭐라도 합격하는 게 좋은 거니까. 1차, 2차, 1차, 2차가 있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는 객관식 1차 16문제 40문제 중에 정확히 40%.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얘도 100점 만점 중에 40점, 40%예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50문항 중에 10개, 2차 시험에서는 별도의 과목 100점 중에 100점이에요. 그러면 뭐 객관식, 주관식은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어차피 두 개 다 볼 거니까 약간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반을 듣고 1차 객관식 시험을 볼 건데 그걸 이제 통과하게 되면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난이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한 40% 대 60% 정도 난이도 비중이, 그러니까 2차 시험이 1차 시험에 비해서 한 50%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는데 공부하면서 이 정도 되겠구나, 주관식의 난이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사는 좀 달라요. 회계사는 30대 한 70, 2배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0대 80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회계사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어렵다고. 자, 이거 이제 감으로 잡고 계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입문반은 끝났고 기본반 1차, 2차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빨리 합격하려면 하란 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입문은 끝났으니까 이제 지금 기본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객관식 수업을 이제 가을에, 겨울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주관식을 할 건데요. 우리 기본서를 보면 1차 객관식 기출문제도 있고 2차 주관식 기출문제도 있고요.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다 섞여 있어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욕심이 있잖아요. 충분히 열심히 들은 다음에 객관식 한번 풀어볼까? 주관식도 한번 풀어볼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좋아요. 시간적인 여력이 있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하면 좋은데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기본반에서는 철저하게 개념하고요. 전체 논리, 요걸 이해하시는 위주로 하세요. 물론 이제 수업 중에 1차 객관식도 풀어드리고요. 주관식은 조금 시간 관계상 쉽지는 않을 텐데 풀어드리긴 해요. 그래도 요거 위주로 하시라고. 그러면 1차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해도 충분해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열의가 좀 앞서신 분들은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시려고 해. 좋아요. 좋은데 자칫 너무 그 열의가 높다 보면 지쳐요. 지쳐.
우리의 본 게임은 요때부터거든요. 요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해버리면 가을에 지쳐요. 가을이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 고시원에서 공부했다고. 제 얼굴이 좀 어때? 선하게 보이지 않아요? 착해 보이기도 하고 많이 순화된 거예요. 제가 고시원 있을 때 별명 독사였어요. 독사. 인상도 더럽고 매일 공부만 했어요.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하루에 15시간 정도 잠만 자고 공부했거든. 공부하다 보니까 애가 웃고 다녀요. 하늘 보고.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돌리다 보면 빠박 난다고. 터져요. 터져. 과부하됩니다. 사람 머리도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요. 열심히 달린다고 그게 안 가요. 끝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마라톤 경주이기 때문에 항상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막 달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과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법도 있고 기타 과목도 있고 그걸 다 열심히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도중에 이상해집니다. 노래 불러요. 하늘 보고. 제가 이제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루에 딱 8시간만 공부했거든. 주 일 8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공부도 주 5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합격을 했어. 1차 시험을. 물론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위에 떨어지고 3차 동차로 합격을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100m 경주가 아니고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항상 페이스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요거에 충실하라. 요거. 그리고 제가 풀어드리는 객관식 문제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요거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울지 마세요. 안 풀려 어차피. 안 풀려요. 근데 가끔 이게 보면은 조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 다 이해가 돼. 집에 가서 복습하니까 모르겠어. 열심히 듣고 이해되는데 왜 집에 가면 모를까?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과목이 만만한 과목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열심히 들었는데 왜 모를까? 당연히 몰라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요 수업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수업 중에 풀어드리는 문제는 이렇게 하나 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풀이 요거는 문제풀이 풀고 싶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왜냐면 요때 코피 터지게 풀 거니까. 그러면 요때는 또 뭘 할 거냐면 자, 우리 시험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스킬도 필요해. 스킬. 그러니까 뭐 막연히 열심히 한다고 뭐 빨리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문제를 보고 문제 푸는 방법, 선별하는 방법, 접근 방법 그런 걸 충분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 끙끙대고 풀어봐야 의미가 없어. 여기서 다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수업 목적에 맞게 공부하는 편이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고요. 지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개념과 전체 논리 형성하는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는 또 이제 시험 다가오니까 철저하게 문제풀이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또 2차 주관식 문제풀이 위주로 하시면 돼. 그러면 단계가 요거 열심히 하고 요거 열심히 하고 요거가 아니에요. 사실 얘랑 관련성이 거의가 없어요. 거의 없어. 객관식을 잘 푼다고 해서 절대 주관식 잘 푸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요거하고 요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즉 개념을 잡고 전체 논리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정도 해서
오리엔테이션 이제 마치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요 책이 이제 새로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구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새롭게 들어간 이론적인 내용도 좀 있고요. 문제를 거의 다 싹 바꿨어요. 그 기존 과거 기출 문제를 최신으로 다 바꿨습니다. 근데 바꿀 필요는 없는데 자꾸 요청을 하시더라고. 이게 너무 옛날 문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원가 관리 회계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만 철저히 해놓으면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휘발성이 좀 적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얘는 개정이 없어요. 그래서 뭐 1960년대 문제 똑같아 지금하고. 기분상 조금 옛날 문제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온 문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판 가시는 분들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다.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머릿말은 나중에 참 안 올 때 보시고 우리 목차 볼게요. 목차. 우리가 이거 다 배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공부하다 보면 야 요거는 나온 적이 없어 공부하지 마 뭐 그런 것도 제가 찍어 드리려고. 자 1장 기초개념 얘는 그대로 기초개념이죠. 얘는 넘어가고 2장 제조원가 흐름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우리 이제 시험 범위인데요.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로 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자, 2장은 별표 하나. 3장은 별표 2개. 4장 별표 2개. 5장 별표 3개. 6장 중에 4번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예, 별표 2개. 7장, 8장은 별표 맥스가 3개여서 어쩔 수 3개. 마음 같아서는 350개 하고 싶어. 자, 원가관리 회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파트가 7장, 8장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극복하지 못하면 정이 떨어집니다. 정이 떨어져요. 하기 싫어져. 그러니까 요걸 극복하면 되게 우습게 보여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7장, 8장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웃고 넘어가야 돼요. 웃고 넘어가면 돼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웃고 넘어가면 돼. 자, 그 이유가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7장, 8장을 처음 접할 때는 어려운데 일단 넘어가. 끝까지 보고 난 다음에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얘랑 싸우지 마세요. 지고 넘어가면 돼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9장 별표 하나. 10장 별표 3개. 11장, 12장 별표 2개. 자, 13장 같은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사이에서 공부하지 말자 하라고 하는 게 13장이에요. 근데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 얘는 별표를 일단 안 칠게요. 별표를 안 친다고 수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것만 하세요. 이렇게. 자, 14장 별표 하나. 15장은 별표 2개. 자, 16, 17도 여러분들 공부 안 하는 파트예요. 나와요. 자, 16, 17은 13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별표 하나씩. 16, 17. 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목차를 가보시고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은 또 하나 제가 책에 없는 거 설명해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알아야 되니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큰 지도 하나 그려 드릴 거예요. 그 지도는 뭐냐면
기본반에서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을 이해하고 전체 논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도를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요것도 설명해 드리고요. 자, 회계라는 건 정보를 생성을 해서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하고요. 정보를 생성해서 누구한테 줄 건데 그 대상이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더라.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가요, 재무 회계, 우리 배워야 될 내용은 아니고, 재무 회계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급회로 이해하시면 돼요. 중급회계. 결국에 재무 회계는 뭘 다루는 거냐면 재무제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급회계의 목적이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우리 이제 중급회계 책 다 갖고 계실 텐데 뒷부분 보세요. 뭐가 나온 재무제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급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부정보 이용자, 대표적인 내부정보 이용자가 바로 경영자가 되고요. 요분이 이용하는 회계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관리회계더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원가관리회계를 배울 때는 중급회계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급회계를 생각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야. 왜? 중급회계 논리로 설명을 못 하거든. 전혀 다른 거예요.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둘 다 이름이 회계거든. 근데 우리 회계라고 하면 예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이론적인 면으로 봤을 때 50대 50이에요. 전혀 다른 거야. 근데 사실 50대 50인데 공부는 50대 50 안 하잖아요. 한 8대 2 정도 하나? 안 하거든, 잘. 그래 놓고 어렵대. 근데 사실 재무회계는 있잖아요. 뭐 제가 원가관리회를 강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재무회계는 투입과 산출이 정비례하지가 않아요.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과목이 아니거든. 관리회계는 또 그러냐? 또 얘도 그렇지도 않아.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재무회계는 절대량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절대량을. 관리회계는 절대량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일정 핵심만 집어넣으면 돼. 근데 핵심을 여러분 찾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수업 도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재무회계는 드립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관리회계는 드립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사고를 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어떤 분들은 야, 그 원가관리회계는 수학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 절대 수학적인 사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만 해보면 돼.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우리 세무사 회계사가 이과예요, 문과예요? 문과죠? 문과. 문과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머릿속에 집어넣거든. 자, 중급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목이 아닌 즉 사고를 요하는 과목인 원가관리회계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으려고 해.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접근 방법이 달라요. 자, 우리는 이제 요거 배우는 거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주 채권자가 회계란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은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회사에 돈 빌려주는 채권자, 뭐 하려고 돈 빌려줘요? 돈 벌려고 돈 빌려주는 거지. 예. 자, 이 경영자는 투자 목적이 아니고요. 두 가지 목적이 있더라. 요게 왜 중요하냐? 우리 요거 배울 거거든.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목적은 딱 두 가지더라. 의사 결정하고요. 성과 평가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관료에게는 얘를 배우는 거예요.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중급에게는 뭘 배우는 거예요? 얘를 배우는 거거든. 근데 얘랑 전혀 다른데 이상하게 원가 관리 얘기할 때 얘를 생각해요. 회계 처리도 뭐 알아야 되지. 재무제표도 알아야 되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이론적인 회계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회계학의 체계. 자, 시험을 보려면은 요걸 다 배워야 되겠더라. 첫 번째 회계 원리 아마 다 배우셨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얘를 안 배우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사실. 바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중급회계부터 배워도 돼요. 얘도 배워도 되는데 조금 힘들죠. 그래서 혹시 회계 원리를 안 들으신 분 있으면은 빨리 들으세요. 빨리. 요건 한 1.5배속해도 될 거야. 빨리 들으시는 게 요거 들으실 때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 원리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가 있죠. 그럼 원가 관리 회계도 얘 배우고 배워야 됩니까?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얘를 좀 듣고 나면 용어 같은 게 정리가 되니까 얘 들을 때 조금 수월한 면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들으시는 게 좋더라. 얘는 왜냐면 얘도 걸쳐 있으니까. 중급 회계 다음에 뭘 배워요? 고급 회계.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 회계는 크게 원가 회계가 있고요. 관리 회계가 있죠. 이게 이제 학문적인 체계입니다. 요게 이제 이론적인 회계를 구분한 거고 얘가 이제 우리 수업 목적으로 학문적인 회계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요 파트가 바로 재무 회계가 되는 거죠. 관리 회계는 얘가 되는 거고. 우리 책 타이틀이 원가 관리 회계잖아요. 원가 관리 회계는 딱 원가 회계 파트, 관리 회계 파트가 50대 50이에요. 50대 50.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어디에서부터 관리 회계입니까? 바로 9장이에요, 9장. 원가 함수 추정부터 관리 회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개념과 논리 형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구분했어요. 9장 이전까지가 원가회계 파트고 9장 이후부터 관리회계 파트다. 자, 이 재무회계하고요 관리회계를 보면 내용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차이점으로 보면 이 재무회계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즉 재무회계는 중급회계는 뭘 배우는 거예요? IFRS를 배우는 거예요. 기준. 관리회계는 얘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자, 여러분 중급회계 책 있잖아요. 이 중급회계 책의 세법도 마찬가지야. 우리 학원에서도 뭐 훌륭한 선생님들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중급회계 책 있잖아요. 목차 딱 꺼내놓고 다른 선생님 목차 꺼내서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다고. 왜 똑같을까? 얘를 배우는 거거든. 이 기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중급회계는. 똑같아. 세법도 마찬가지고. 원가관리회계는 기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배우는 거야. 결국에 이 원가관리회계는 선생님별로 목차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목차가 달라. 또 논리도 다른 경우도 있어. 선생님에 따라서.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아니면 산으로 갑니다. 논리가 틀어지면 굉장히 어려워. 자, 목차가 다른데 하나 통일된 건 하나 있어. 요거야. 9장. 9장은 딱 통일돼 있어. 여기서부터 관리회계예요. 그럼 이 관리회계 시작점이 시사하는 바는 좀 이따 바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리회계인데요. 우리는 원가회계도 배워야 되거든.
자, 이 원가 회계는 이론적인 회계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 원가 회계 배울 건데 얘는 뭡니까? 얘는 사실 걸쳐 있는 거거든. 재무 회계도 일부 걸쳐 있고요. 관리 회계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표현하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 회계라고 표현을 하고요. 활용 면에서는 관리 회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재무 회계다 보니까 원가 회계 쪽에서 중급액에서 봤던 회계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랑 뭔가 밀접한 관련 있는 건 아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원가 회계가 재무 회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관리 회계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왜 굳이 관리 회계 집어넣었을까? 자, 원가 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게 얼마짜리냐가 원가 회계예요. 즉 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얼마냐가 바로 원가 회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얘를 만들었어. 보니까 100원짜리네. 그럼 얘가 창고에 쌓여 있으면 얘가 어디에 기록이 돼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 원리를 들으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회계 내용은 바로 재무회계다 그런 얘기죠. 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니까. 자, 활용면에서는 왜 관리회계입니까? 우리는 관리회계 주 내용이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라는 거죠. 의사결정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의사결정이에요. 결정한다고 보면 돼. 결제. 그럼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의 목적은 이익인데 이익을 계산하려면 수익에서 비용, 원가를 빼야 되잖아요. 얘를 모르면 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가회계가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뭘까? 여기에 포함시키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원가관리회계는 두 파트가 있더라. 원가회계 파트, 관리회계 파트. 근데 원가는 둘 다 걸쳐 있어. 근데 얘를 하필이면 여기 안 넣고 여기에 넣었을까? 여기 넣으면 큰일 나는 이유. 중급액이 책이 한 2000페이지 되는데 이 500페이지 너무 이만한가? 그거는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더 큰일은 뭐냐면 이 재무제표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공시야, 공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외부에 오픈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이 회사에서 제품 원가를 오픈해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배울 내용은 요거 배우는 거예요. 원가회계, 관리회계. 그럼 요것만 알고 있자고. 원가회계는 뭐 배우는 거예요? 요게 얼마짜리냐 배우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 요거 원가 계산하는 방법만 배워요. 원가회계는. 관리회계는 뭘 배우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평가를 배우는 걸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가회계 수업 들을 때는 여러분들 뭘 상상하시면 돼요? 공장에서 제품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 상상하시면 돼. 관리회계 할 때는 나는 사장이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다 사장 돼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자, 이제 지도를 하나 그려드릴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넉넉 잡고 그래서 뭐 A4 용지나 책 어떤 공란이 있으면은 그려놓고요. 공부할 때마다 틈틈이 보시라고. 흔히 이제 공부할 때 또 이제 공부의 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숲을
그려드릴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라고. 끝났어 벌써? 자, 원가관리 회계는 뭐라고 해서 크게 보면 원가 회계하고요, 관리 회계를 배울 거예요. 요 구분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챕터 9장 원가함수 추정이에요. 먼저 이 원가관리 구분이 왜 중요할까? 우리 수업 하다 보면 계속 말씀해 드리겠지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가 회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얼마짜리냐만 보는 거거든. 관리 회계는 사장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 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회사는 있잖아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공장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 자,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조 원가라 그래요. 공장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전까지는 뭐만 살펴볼까요? 바로 제조 원가만 봐. 자, 원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판관비가 나온다? 지워버리면 돼. 여기는 뭐예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원가뿐만 아니고요, 판관비도 고려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공부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 제가 이제 많이 그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였거든. 아니, 문제에서 보면 어떤 때는 판관비를 고려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고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되게 심플한 거야. 원가 계산하는데 판관비를 보면 안 되죠. 근데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판관비도 비용이든 봐야 되거든. 그 심플한 논리거든.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 회계하고 관리 회계로 구분이 되고요. 자, 원가 회계는 뭘 배운다고 그랬어요? 얘는 제품 원가 계산만 배워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 파트 할 때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얘가 얼마짜리냐만 생각하면 돼. 딴 거 볼 필요도 없어. 자, 이제 얘 계산한 다음에 요 원가를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관리 회계를 하는 거예요. 관리 회계는 크게 의사 결정 성과 평가로 이루어지겠다고 그랬어요. 의사 결정은 사장 입장에서 결정하는 거다. 근데 의사 결정을 하는데요, 의사 결정의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는 거,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효과를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단기 의사결정, 장기 의사결정으로 구분을 해요. 단기는 뭐예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 장기는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거. 다시 단기는 일상적 의사결정, 그 다음에 특수 의사결정. 일상적 의사결정은 매번 하는 거, 그냥 생각날 때마다. 특수 의사결정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장기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결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거. 자, 성과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실적이 집계가 되면 요 차에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요게 원가관리 회계의 논리적인 흐름이에요. 사실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요게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얘는 별도로 기억하시면 돼. 불확실한 상황 또는 전략적 원가 관리, 얘는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하나의 통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배우시는 중급회계 있잖아요. 사실 이 중급회계는 제조업을 배우는 게 아니고 상기업을 배우는 거예요. 상기업. 중급회계는 상기업 회계예요. 상기업은 뭐 하는 회사예요?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다 완성된 물건을 사다 파는 회사입니다. 그럼 상기업은 공장이 있을까 없을까? 공장이 없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우는 중급회계 요만한 거 알고 보면 상기업 회계라고. 상기업은 일반 도소매업이에요. 회사의 근간은 상기업일까 제조업일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근데 사실 중급회계만 배운다는 건 반쪽짜리 회계 배우는 거거든. 그러면 상기업하고 제조업 차이점은 바로 뭘까요? 공장이야, 공장. 그 공장을 어디에서 배워요? 원가회계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급 회계하고 원가계를 딱 결합하면 이제 제조업 회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자, 상기업에 대해서는 중급 회계에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럼 제조업 배우려면 원가 회계를 배워야 되는데 중급 회계에서 안 배운 부분이 뭘까? 하나밖에 없어. 뭐만 안 배운 거예요? 공장만 안 배운 거거든. 그렇죠. 그럼 원가 회계에서는 공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 제조 원가라고 그래요. 제조 원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가 회계 이전에 첫 출발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의 전체 내용이 제조 원가라는 것부터 배우고 원가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원가를 가지고 관리회계, 의사결정, 성과평가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얘는 별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논리적인 흐름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챕터가 넘어가면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요 내용들이 우리 책에 어떻게 실려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몇 장에서 배우냐면 2장에서 배워요. 자, 제품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3장에서 6장까지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9장이거든. 9장. 자, 이제 의사결정 와가지고요. 단기 의사결정, 일상적 의사결정은 10장에서 배워요. 특수의사결정은 11장, 12장에서 배웁니다. 장기 의사결정은 13장이에요. 자, 성과평가를 할 건데요. 기준이 바로 뭐냐면 14장이 돼요. 실적이 집계가 되면 평가를 할 건데요. 평가에 대해서는 15장에서 배워요. 얘가 16장이 되고요. 얘가 17장이 됩니다.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가만 보니까 빠져 있는 게 있어. 바로 7장하고요. 8장이 빠져 있어요. 이 7장, 8장은 뭐냐면 사실 원가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에요. 즉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둘이 섞여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약간 이쪽으로 제가 기울였어. 이쪽에 가까워.
이쪽에 내용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자, 7장, 8장 타이틀 보세요. 타이틀. 뭐라고 돼 있어요? 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거든. 자, 이름이 원가 계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얘를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해. 절대 못 집어넣거든. 여기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러다 보면 또 뭔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공부 많이 하다 보면 막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려고 해. 근데 그 논리가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틀리게 여러분들이 맞춰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거 안 바뀌어. 절대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해. 왜? 이름이 원가 계산이거든. 자,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다 첫 출발점이 원서거든. 원서를 번역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얘들도 영어가 코스팅이고요. 얘도 코스팅이야. 요거를 그냥 원가 계산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국어하고 영어하고 1대1로 대응시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 사실 아니거든. 근데 이제 한글로 똑같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걸로 막 이해를 하려고 그래.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쭉 기본적으로 하다가 여기서 이제 딱 막히는 거야.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넘어서면 신세계가 펼쳐져. 또 재밌어. 근데 결국에 얘가 어디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얘랑 가깝거든. 얘랑. 그러니까 여기를 어쩌지 보다 보면 얘가 이해가 돼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7장이 바로 뭐예요? 실제 정상 표준원가 계산이잖아요. 얘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얘랑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떤 책은 이 파트가 여기에 들어간 파트 책도 있어. 어떤 책들은. 그리고 얘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때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요. 얘를 보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 이건 논외로 하고요. 논외로 하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조 원가라는 걸 배울 거고 열심히 요걸 가지고 원가 계산할 거고 여기까지는 논리가 똑같아.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얘는 조금 힘들어. 얘는 왜냐하면 느닷없이 이 개념이 나오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요걸 배운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또 쉬워.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거든. 근데 관리에게 딱 의사결정 보니까요. 단기 장기가 있네?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틈나는 대로 하는 거 어쩌다 한번 하는 관리계획이 있대요. 근데 얘는 뭐예요? 장기 의사결정이거든요. 근데 이 장기 의사결정은 자본 예산이야. 시험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또 안 나온다고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0.0001% 나올 수 있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결국에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뭐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 설정만 나오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인 성과평가 있잖아요. 결국 보니까 얘를 잘 알면 얘를 당연히 아는 거고 얘를 잘 알면 얘를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할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야.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바로 원가관리회계거든. 자, 요 내용을 막 드립다 머리에 집어넣고 암기하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 논리도 안 잡히고. 절대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전체 내용 중에 암기할 곳은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암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암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나는 싫어해. 나는 딱딱 떨어지는 게 좋아. 이해하는 거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 암기가 좋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하세요. 그 부분은 두세 가지가 돼요. 정하기 싫으시면. 내용도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거 빼놓고는 암기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보면 거의 90%는 끝난 거예요. 90%는. 이 부분은 10%인데 이 10%는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특히 올해 이제 세무사 2차 시험 얘가 나왔거든요. 얘가. 근데 되게 쉬워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랬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 요거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파트도 아니고. 근데 나올 수도 있으니 제 예제 요거 한 두세 번 그냥 생각을 비우시고 기계적으로 푸세요. 그런 말씀 드리는 파트에 이 파트가 기계적으로 푸시라고. 몇 번 풀다 보면 그냥 풀려요.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풀려. 근데 아예 중요하지 않다고 안 풀어버리면 손도 못 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려요. 그 부분만 하면 돼. 이 전략적 원가 관리는 세무사 1차 시험 또는 회계사 1, 2차, 특히 회계사 2차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논리가 없어. 이 부분을 논리를 형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 해당 주제들의 배경 설명을 듣고요.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쉬기 전에 우리 이제 공부할 마음가짐. 시험은 여기 좀 평이한 거, 굉장히 어려운 거, 뭐 조금 뭐 적당히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평이하니까 평이하게 공부를 하고, 어려운 건 어렵게 공부하고, 적당히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평이한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어려운 부분은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좀 감이 오세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제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은 얘는 평이하니까 평이하게 공부를 해. 얘는 어렵게 공부하거든. 얘를 어렵게 공부한다고 못 맞아요. 못 맞고 얘를 어렵게 내버리면 아무도 못 풀어. 아무도 못 푼다고. 그럼 출제원 입장에서 어때요? 얘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이걸 박사 논문 받았어. 내고 싶잖아 막. 그렇지 않겠어요? 내는데 애들이 풀어? 안 풀어. 자괴감에 빠져. 깡소주 마시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절대 못 내. 근데 처음 들어가신 분들은 내겠지. 내가 이거 박사 받았어. 열심히 냈는데 다 빵점이야.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큰일 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 변별력이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우리 그 수능에 킬러 문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못 낸다니까. 아무도 못 맞춰. 그거 낸 사람만 기분 나빠요. 괜히 냈네 이런다고. 변별력은 여기에서 있는 거야. 뭐예요? 여기서 응용력.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더 사고를 이용하는 문제가 내는 게 변별력을 갖고 있는 문제지, 이걸 어렵게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렵게 내잖아요. 막말 웃으면 돼. 냈구나. 시험 시간에 웃어요. 그냥 웃어. 나왔구나. 어째 못 푼다니까. 얘를 뭐 땀내고 풀어봤자 안 풀려요. 결국에 시험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실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 실수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실수해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 이거 아닌데?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결국 실수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여기는 실수가 아니지. 모르는 거지 뭐 그냥. 실수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히 맞추면 돼요. 얘는 웃어도 돼. 대신 통으로 날리지는 말고. 나와봤자 기본적인 문제에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